2층으로 올라간 뒤 사다리가 치워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브리타니아로 떠나기 전에 트레베리족의 움직임을 봉쇄해둘 필요가 있었다. 마침내 따라잡힌 둠노릭스는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외치면서 죽었다. 보통 장군이라면 지형이나 적군 규모만 기술하고 말 텐데 카이사르는 일견 그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민족의 성향이나 종교나 풍습까지도 자세히 기록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브리타니아인은 모두 푸른색 물감으로 몸을 물들인다. 따라서 전쟁터에서는 훨씬 무섭게 느껴진다. 영국 신사들도 2000년 전에는 인디언 같았던 셈이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망설일 필요도 없다. 이제 곧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고통도 한결 가벼워진다. 카이사르는 우선 키케로를 치하하고 이어서 병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며 그들의 공을 일일이 치하했다. 병사들이 감격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 앞에 선 카이사르는 늘 차림새가 단정한 그로서는 드물게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산발한 채였기 때문이다. 뒤돌아보지 않는 성격의 총사령관에게 일개 졸병들까지도 물들고 있었다. 로마의 다른 장군들은 이런 경우에는 신병으로 보충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신병을 기존 군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신병만으로 새로운 독립군단을 편성했다. 군단 단위의 동질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병사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군단에 대한 소속감이 대단히 강했고 긍지도 높았다. 사실 카이사르 휘하에 무슨 군단 소속이라고만 밝히면 외국의 왕이나 부족장한테도 훌륭한 명함으로 통했다. 카이사르 개인의 사전에는 복수라는 낱말이 없다. 복수심에 불타는 쪽과 복수의 대상이 되는 쪽이 같은 수준에 있지 않으면 복수심은 성립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병사들은 9,000명이나 되는 전우의 죽음에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 복수심을 활용하는 사람은 뜨겁게 불타기보다 차갑게 깨어 있어야 한다. 감정은 흔히 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폭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도 하고 작전도 짜고 일개 졸병의 역할까지 맡은 이 전쟁의 달인에게 전쟁이란 거대한 창작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럽을 창작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유럽을 창작했다. 하지만 키케로가 대표하는 수도 로마의 지식인들은 이것도 카이사르의 사리사욕 축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선경지명은 지식이나 교양과는 별개의 것이다. 원래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얕보게 되면 별로 애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정보를 모으는 일조차 게을리하게 된다. 신병이다. 엄격하고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전력이 되지 않는다. 뜻밖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승부를 가르는 것은 총사령관의 임기응변이다. 그런데 크라수스는 이때도 정석대로의 전술을 답습했을 뿐 거기에 의심조차 품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기병대가 패주하는 적을 너무 깊이 추격하다가 고립되는 것을 집요하게 피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와 같은 인품도 호소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카이사르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만 하면 병사들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얼굴을 보면서 싸운다. 아무리 큰 소리로 호소해도 효과는 호소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셀레우키아로 개선하여 한창 의기양양해 있던 수레나스는 축하연에서 마신 술이 채 깨기 전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의 명성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오로데스 왕이 사고를 위장하여 죽여버린 것이다. 경기병을 전력화한 젊은 장군은 이리하여 3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파르티아인들은 낙타와 경기병을 짜맞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전술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창안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창안한 것까지 잊어버리는 것은 오리엔트의 결함이다. 옥시덴트 서방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그가 이룩한 일은 계속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형당한 인물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베르킨게토릭스. 재산을 잃더라도 자유롭고 싶은가, 아니면 로마인의 노예가 될 것인가. 첫째 이유는 베르킨게토릭스가 고식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부르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부족장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로마군이 승리한 요인은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기술력이고 갈리아인도 그것을 모방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여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전쟁에서는 계속 승리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전쟁의 진리도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로마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갈리아가 단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갈리아 부족장들도 감동했다. 그들은 패배에도 굴하지 않는 베르킨게토릭스한테서 자기들보다 뛰어난 정력과 통찰력과 지도력을 발견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자진해서 포로의 몸이 되었다. 키케로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젊은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젊은이를 사랑했다고 한다. 이 젊은이는 아마 카이사르가 군단장으로 삼고 싶어 할 만한 인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인재가 아군에는 하나도 없고 적에만 있었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개선식에 참석한 뒤 사형에 처해졌다. 살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유능한 인재였기 때문이다. 갈리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카이사르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베르킨게토릭스, 내가 너희들의 목숨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중시한다면 지휘관으로는 실격이다. 자기 살을 떼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르는 것이 젊은 적장의 전략임을 알아차린 게 아닐까. 하지만 적지에서 게다가 병력 보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카이사르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카이사르는 되도록 자기 살을 떼어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뼈를 자르는 재주를 부려야 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안 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격해지는 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용기와 긍지 높은 정신을 바라지만 그 못지않게 겸허함과 규율 바른 행동을 바란다. 카이사르의 군대가 게르고비아에서 철수한 것은 퇴각이긴 했지만 패주는 아니었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분명히 승리다. 카이사르가 부른 장군은 실패로 끝났다. 다국적군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나라의 힘이 다른 나라를 압도해야만 지휘계통도 서고 따라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훗날 카이사르는 퇴역하는 옛 부하들을 현역 당시의 군단 그대로 한 곳에 정착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 내부의 지휘계통까지 갖추어진 형태로 신도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그들이 세운 도시가 2000년 뒤에도 현존하는 것은 그들이 병역에 복무하는 동안 배우고 익힌 토목공학 지식과 실습훈련 덕분이 아닐까. 정착한 군단병이 현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도 로마 시대에는 보통이었다. 이 두 가지가 세속적인 면에서의 로마화이기도 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법이다. 전쟁터를 시야에 모두 넣으면 전투의 성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카이사르는 지지를 호소할 때에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은 거부했다. 갈리아 전쟁기 8권을 히르티우스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카이사르에게 글을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전이 시작되고 그것이 종식된 지 반년도 지나기 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했기 때문이다. 행군하는 도중에도 틈만 있으면 문장 독본 따위를 쓰면서 시간을 보낸 카이사르다.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일을 모두 끝낸 뒤에는 갈리아 전쟁 8년째를 서술하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이사르를 측근에서 모신 우리의 감탄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깊습니다. 읽기만 해도 철저하고 세련된 카이사르의 문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측근들은 그 훌륭한 문장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술되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세련된 문장을 쉽게 쓸 수 있는 작가의 재능만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보기 드물 만큼 명쾌하게 전달하는 재능도 충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히르티우스 갈리아 전쟁기 8년째 격전을 치른 뒤에는 병사들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충분한 휴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 다만 카이사르 자신은 쉬지 않았다. 나는 허영심이란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심정이고 야심은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어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필수불가결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내는데 필요한 힘이나 권력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허영심은 있지만 야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또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인물로 간주된다. 추대되는 것은 항상 이런 부류의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카이사르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희생하더라도 그 길을 택할 생각이었다. 폼페이우스의 불쾌감은 순수하게 무인으로서의 불쾌감이었을 것이다. 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수도의 안락한 생활에 젖어있는 원로원 의원들이 총사령관의 지위를 마치 공던지기처럼 간단히 생각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전쟁 경험이 풍부한 폼페이우스는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폼페이우스에게도 결점은 많았지만 정직한 사람이기는 했다. 청년 쿠리오는 논리적 사고방식과 그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웅변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키케로는 원로원파의 희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쿠리오를 카이사르의 긴 손이 낚아올린 것이다. 왜 카이사르는 다른 사람을 모두 제쳐놓고 분명히 적진에 속하는 쿠리오를 점 찍었을까? 카이사르는 청년 쿠리오가 지금까지 자신을 탄핵할 때 사용한 논법을 알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닐까? 카이사르에게 심취해 있다 해도 평범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호민관에게는 도저히 그런 임무를 맡길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는 청년 쿠리오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택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지금까지 쿠리오가 행한 연설과 그 밖의 정보를 토대로 이 청년이 정열적이며 무언가 해내고 싶어하는 의욕과 강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런 성격의 젊은이라면 원대한 포부를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하자고 설득하는 전공법을 택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카이사르는 이런 종류의 편지를 쓰는 데에는 명수였다. 게다가 청년 쿠리오는 화려한 청년 귀족의 생활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였다. 총액이 6천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니까 빚을 얻는 재주는 젊은 시절의 카이사르를 능가한다. 카이사르는 이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무슨 일이든 맨입으로 부탁하는 것은 신뢰였다. 키케로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젊은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데가 있는 청년들을 좋아했다니까 50세의 카이사르에게는 쿠리오의 막대한 빚도 감점 요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쾌한 자료였을 것이다. 청년 쿠리오는 그 후 변함없이 충실하고 정열적인 카이사르의 젊은 동지였다. 쿠리오는 비싸게 먹히긴 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고도 남는 물건이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38세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두 사람은 코르넬리우스와 율리우스라는 로마 최고의 명문 귀족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로마 역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술라와 카이사르라는 반개 가문 출신이라는 점. 둘째, 그리스인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할 만큼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최고의 교양인이었다는 점. 셋째,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품이 있는 행동거지로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는 군계일학의 존재였다는 점. 넷째, 둘 다 조숙한 천재 타입이 아니라 40대에 들어선 뒤에야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대기만 성형의 인물이었다는 점. 다섯째, 돈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거의 무관심했다는 점. 여섯째, 둘 다 목적을 확실히 하는 성격이고 그 때문에 부하 병사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점. 일곱째, 원로원에는 더 이상 통치력이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다만 술라는 원로원 개혁으로 통치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그런 정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카이사르는 혁신적이었다. 여덟째, 둘 다 종래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이 지극히 대담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술라에게서는 불안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카이사르는 그렇지 않았다. 내전의 진정한 비극은 내전에 희생된 사망자 수가 아니다. 진정한 비극은 내전에 희생됨으로써 생겨나는 앙심과 원한과 증오가 오랫동안 이어져 그 꼬리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데 있다. 게다가 내전은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카이사르는 명쾌한 태도와 솔직한 표현력 그리고 갈리아에서 거둔 화려한 공적으로
수도 로마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원로원 의원인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카이사르한테 달려가고 싶다고 공언하는 로마 유력자의 자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원로원파, 즉 카이사르 반대파의 중요 인물들이 거의 다 아들의 반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15세밖에 안 된 키케로의 아들과 조카도 열렬한 카이사르파가 되었다. 집안 소동으로 그치는 동안은 희극이지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 그것은 당장 비극으로 바뀔 터였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평생 동안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지향한 사나이기도 하다. 그의 신념은 로마 국가체제의 개조이고 로마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직원로원 최종 권고에 굴복하여 군단을 내놓으면 내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질서 수립은 꿈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온 보람이 없다. 보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게다가 명예는 이미 더럽혀졌다. 갈리아 전쟁 따위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원로원 최종 권고에 복종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원로원의 선언으로 그의 명예는 이미 충분히 더럽혀져 있었다. 이 무렵 카이사르는 눈만 감으면 루비콘 강이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카이사르에게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부장 라비에누스의 거취가 바로 그것이었다. 제정시대에 씌어진 다른 사료는 라비에누스를 신성한 카이사르를 배신한 인물로 단칼에 처리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 고비에 있었던 카이사르의 심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옆에서 역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던 또 하나의 인물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증오도 원한도 복수심도 초월할 수 있다. 증오나 원한이나 복수심은 경멸의 자리를 양보한다. 이런 카이사르가 경멸하고 싶어 하면서도 경멸하지 못한 유일한 상대가 바로 라비에누스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왜 라비에누스만은 경멸할 수 없었을까? 또한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카이사르는 처음부터 부하를 선택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함께 싸움으로써 진정한 부하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지만 그런 카이사르가 직접 발탁한 유일한 부하가 바로 라비에누스였다. 라비에누스에게 폼페이우스와의 관계는 선천적인 것이고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후천적인 것이었다. 라비에누스로서는 설령 폼페이우스 쪽에 붙는다 해도 그것은 원로원파를 편들기 때문이 아니라 폼페이우스와의 클리엔테스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카이사르 쪽에 남는다 해도 그것은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새 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카이사르와의 우정을 지키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그동안 숱한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를 평정하고 게르만족을 몰아내어 국가에 지대한 공훈을 세웠다. 그런데 폼페이우스 일파는 나를, 너희들의 총사령관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음모로부터 나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달라. 역적으로 몰리는 것을 꺼려하여 이탈자가 나올 거라고 판단한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예측은 여기서도 빗나가고 말았다. 이탈자는 단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전혀 다른 이유로 이탈한 사람이었다. 라비에누스는 결국 카이사르를 따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그가 카이사르 휘하 병사들을 일부라도 데려와 주기를 기대했지만 라비에누스는 이 기대를 저버리고 아들과 노예들만 데리고 이탈했다. 짐도 다 넣고 갔다니까. 말 그대로 맨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이탈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 감각은 없었지만 진정한 무인이었던 라비에누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처신이었다. 부장의 이탈을 안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가 두고 간 짐을 모두 그에게 보내주라고 명령했다. 13년 동안의 친구이자 동지에게 배신당했을 때 카이사르가 한 일은 이것뿐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군단과 함께 아리미눔으로 떠났다라고 적었을 뿐이다. 그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한동안 말없이 총사령관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인 이야기 4권 5권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옮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